네가 어떻게 이런 촌구석에 그 등에 업힌 아이는 설마 쨍그랑 거대한 식품회사를 호령하던 오만한 회장님의 손에서 물컵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년 전 돈 몇 푼을 던져주며 저를 쓰레기 취급하고 내쫓았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제 등에 엎인 돌, 지난 아이의 옅은 점을 확인하더니 사시나무 떨듯 다리에 힘이 풀려 낡은 식당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영업 중입니다. 조용히 식사만 하고 나가주시죠. 저는 벌벌 떠는 시아버지를 향해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그 허름한 국수집에서 재벌가에 견고했던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50층짜리 유리 건물 꼭대기입니다. 한솔푸드 최고 경영자인 윤태경 회장실 안에는 숨막힐 듯한 차가운 침묵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미간에 깊은 주름을 잡으며 책상 위의 결제 서류를 바닥으로 거칠게 찢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허공을 가르며 회의실 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당장 기획 책임자들 전부 감봉 처리하고 처음부터 기획안 다시 올리세요. 고작 이따위 참담한 숫자를 실적이라고 내 앞에 들고 나타났습니까? 신제품을 출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매출이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한솔푸드의 이름을 걸고 내놓은 제품이 경쟁사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는데 대책 하나 없이 변명만 늘어놓을 작정입니까? 불호령이 떨어지자 넓은 회의실 전체가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은 차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일제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소비자 타겟층 분석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로 전면적인 수정안을 작성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착오라는 말로 변명이 될 줄 아십니까? 내일 아침까지 완벽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자리에서 물러날 각오하세요. 위층의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와 달리 같은 시각 본사 1층 로비는 밝고 활기찬 기운이 가득합니다. 외아들이자 다음 대를 이을 후계자인 윤도현이 신입사원들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냉혹한 아버지인 윤태경 회장과 전혀 다르게 다정하고 따뜻한 성품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윤도현이 먼저 다가가 신입사원들의 손을 이리리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우리 한솔푸드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표정이 밝아서 참 좋네요. 앞으로 일하면서 모르는 게 생기거나 부서 내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내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세요. 선배로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신입사원들이 감동으로 물든 얼굴을 하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뼈를 묻다니요.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일해야죠. 자, 우리 기념으로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윤도현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소탈한 모습 덕분에 사내에서 모든 직원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죠. 장면이 바뀌어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입니다. 윤도현과 아내 서지우가 단란하게 꾸민 신혼집 주방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던 서지우는 생활력이 무척 강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 시댁에 보낼 밑반찬을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부스스한 머리를 한 윤도현이 주방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내의 얇은 허리를 뒤에서 포근하게 끌어안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매일 새벽마다 본가에 보낼 반찬 만드느라 피곤하지. 조금 더 자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고생을 해. 서지우가 도마지를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손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하나도 안 피곤해. 아버님과 어머님이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분이 좋은걸. 오늘 어머님 좋아하시는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넉넉하게 했으니까 퇴근길에 꼭 전해드리고 와. 알았어. 우리 지우 손맛이 워낙 좋아서 부모님도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셔츠 다려놓았으니까 얼른 씻고 출근 준비해. 아침 거르지 말고 찌개에 밥 한 술 뜨고 가. 며칠 뒤 주말 저녁 한솔가 대저택의 크고 화려한 식당입니다. 넓은 식탁 위에는 서지우가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식당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어쩜 음식 맛이 이렇게 싼 티가 날까?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라 제대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원. 간장만 들이부었는지 짜서 도저히 입에 댈 수가 없구나. 자리에 함께 앉은 친척들도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입맛에 맞지 않아서 젓가락 갈 곳이 마땅치 않네요. 서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히 밥알만 씹었습니다. 윤태경 회장은 며느리가 만든 반찬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밥맛이 없군. 난 서재로 갈 테니 다들 알아서 먹어라. 윤태경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식사가 모두 끝난 후 서지우는 넓은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혼자 씻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서재 안에서는 무겁고 날카로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책상 위에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의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대경그룹 회장 막내딸이다. 다시 정식으로 혼사를 추진할 테니 너는 주말에 당장 선자리에 나가서 인사해라. 윤도현이 인상을 쓰며 책상 위의 사진을 멀리 밀어내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 아내는 지금 주방에 있는 서지우 한 사람뿐입니다. 이미 결혼한 자식에게 이런 억지스러운 혼사를 강요하는 건 그만두십시오. 깎은 과일을 접시에 담아 서재로 다가가던 서지우의 걸음이 문틈 앞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문 밖에 며느리가 있는지 모른 채 비서실장을 바라보며 지시했습니다. 대경그룹과 회사를 합병하려면 이 정략 결혼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해. 저 녀석이 허튼 생각 못하게 자니가 철저하게 감시해.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지우를 떼어낼 방법을 찾아.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차질 없도록 조용히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합병이라는 거대한 사업적 계산 때문이라는 사실에 서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때 어두운 복도 끝에서 윤상혁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한솔가에 얹혀 자란 윤상혁은 윤도현에게 늘 비교당하며 열등감을 키워온 인물입니다. 서재 문 밖에서 은밀한 대화를 모두 엿들은 윤상혁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서지우가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표정을 숨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전무님 오셨어요. 아버님 다과를 좀 가져가던 참이었습니다. 윤상혁이 불쌍히 여기는 척하며 교묘하게 서지우의 아픈 속내를 찔렀습니다.
혼자 주방일까지 다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큰아버지께서 형수님을 며느리로 탐탁지 않아 하시고 정략혼을 원하셔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단단히 버티고 있으니 형수님도 꿋꿋하게 이겨내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넸지만 윤상혁의 목소리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자간의 갈등을 이용해 자신이 한솔푸드의 후계자 자리를 꿰차겠다는 속내를 숨기고 있었죠. 시댁의 모진 냉대 속에서도 서지우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묵묵히 버텼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한약을 불에 달이고 시아버지의 와이셔츠를 직접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정성 어린 노력에도 돌아오는 것은 늘 차가운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지우의 친정어머니가 오랜 지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초라하고 텅 빈 장례식장 빈소에는 시댁에서 보낸 흔한 조화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지우가 검은 상복을 입고 핏기가 가신 얼굴로 홀로 빈소를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땀에 흠뻑 젖은 윤도현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윤도현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서지우의 좁은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혼자 외롭고 무서웠지. 도현 씨, 나 이제 정말 혼자야. 엄마가 나만 두고 가버렸어. 이제 어떡해. 무슨 소리야. 지우 곁에는 내가 있잖아. 내가 평생 지우 손 꽉 잡고 지켜줄게. 혼자 두지 않을게.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달려온 윤도현은 사흘 내내 잠 한숨 자지 않고 아내와 함께 빈소를 지켰습니다.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며칠 뒤였습니다. 윤도현이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서재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똑바로 서서 굽힘없는 목소리로 강하게 선언했습니다. 대경그룹과의 정략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우는 제 아내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제발 저희 부부를 인정해 주십시오. 윤태경 회장의 주름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 놈이 기어이 네 명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일을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망칠 작정이야. 기어이 내 뜻을 꺾겠다면 오늘 당장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 넌 오늘부터 한솔의 후계자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야. 윤도현도 핏발이 선 눈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맞섰습니다. 네. 아버지가 정원하시는 대로 회사 자리 다 내려놓겠습니다. 기꺼이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제 목숨과도 같아서 절대 포기 못합니다. 부자는 서로를 노려보며 처음으로 거칠게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속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은 서지우가 임신 4주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윤도현을 마주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드디어 예쁜 아기가 찾아왔어. 이제 막 한 달 되었대. 윤도현의 눈이 커지며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내의 두 손을 꼭 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야? 고마워. 지우야, 너무 고마워. 내가 우리 지우와 아기를 위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될게. 내일 아버님과 어머님께도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겠지. 아니야. 당분간은 시댁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마. 아버지가 지금 나를 경영에서 배제하려고 협박까지 하셨어. 집안이 시끄러운데 임신 사실을 알리면 당신과 아기가 다칠 수도 있어. 내가 아버지와의 이 갈등을 먼저 온전히 다 해결하고 나면 그때 당당하게 알리자. 서지우가 남편의 뜻을 이해하고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겨우 한 달이라 배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두 사람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경 회장이 윤도현을 급히 불렀습니다. 지방에 새로 짓기로 한 신공장 부지 매입 계약을 네가 직접 내려가서 처리하고 와. 당장 내일 출발해라. 윤도현은 출발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고 어두운 방 안 책상에 앉았습니다. 만년필을 들고 하얀 종이 위에 무언가를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정략 결혼을 끝까지 거부하고 지우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는 이 가족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편지를 하얀 봉투에 접어 넣은 윤도현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어두운 하늘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윤도현이 빗길을 뚫고 묵묵히 자동차 운전대를 꽉 잡은 채 엑셀을 밟았습니다. 거친 빗줄기를 뚫고 달려가는 차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점차 희미하게 멀어집니다. 시간을 거슬러 며칠 전이었습니다. 윤태경 회장은 아들 윤도현 몰래 며느리 서지우를 조용한 한정식 집의 은밀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앞을 노려보며 테이블 위로 백지수표 한 장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이 돈이면 네가 평생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을 거다. 도연이 앞길 그만 막고 조용히 짐 싸서 물러나라. 넌 우리 한솔푸드 안주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언제까지 내 아들 발목을 잡고 늘어질 작정이냐? 서지우가 테이블 위에 놓인 거액의 수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손을 뻗어 수표를 시아버지 앞으로 반듯하게 밀어 돌려주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돈을 바라고 도연 씨와 결혼한 게 아닙니다. 이 돈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끝까지 도연 씨 곁에 남아서 내조할 겁니다. 네가 정령 주제를 모르고 끝까지 고집을 피울 작정이냐? 내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와야 정신을 차리겠어. 죄송합니다. 다른 말씀은 다 들어도 도연 씨와 헤어지라는 말씀은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도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서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호하게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방패 삼아 돈을 흥정하는 파렴치한 여자로 몰리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회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윤도현이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두 주먹을 꽉 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우를 따로 불러서 돈으로 모욕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지우는 제 하나뿐인 아내입니다. 제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윤태경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강하게 내리치며 불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그깟 얄팍한 감정 노름에 휘둘려서 큰일을 그르칠 참이냐?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대경그룹 딸과 선을 봐. 내 말이 법이고 규칙이야. 절대 못합니다. 저는 이미 제 가족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출장 일정이 코앞이라 지금은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돌아오면 이 문제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윤도현은 굳은 얼굴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며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 부자의 틈바구니에서 윤상혁 전무가 뱀처럼 교활하게 움직였습니다. 윤태경 회장을 찾아가 허리를 깊게 숙이고 안타까운 척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회장님,
형님이 이번 정략혼을 막으려고 대경그룹 쪽 실무진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소문이 돕니다. 회사 경영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러다 공장 부지 계약도 무산될까 두렵습니다. 도연이 이 녀석이 정말 끝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회사를 통째로 말아먹을 작정이야. 윤상혁은 곧장 방향을 돌려 윤도현을 찾아가 거짓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형님, 큰아버지께서 이번 출장길에 형님 권한을 다 빼앗으려고 이사회를 소집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굽히지 마시고 끝까지 강하게 나가셔야 형수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자 사이의 갈등을 은밀하게 부추겨 서로를 향한 불신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한솔푸드의 후계자 자리를 빼앗기 위한 철저하고 잔혹한 계산이었습니다. 지방 출장을 떠나는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라 배가 전혀 나오지 않은 서지우가 현관에서 남편의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 매주었습니다. 윤도현이 따뜻하고 애틋한 눈빛으로 아내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야, 이번 출장 다녀오면 아버지께 폭탄 선언할 거야. 회사고 뭐고 다 내려놓고 멀리 떠나서 우리 셋만의 삶을 새로 시작하자.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서지우가 맑게 웃으며 남편의 넓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비가 온다니까 운전 조심하고 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놓고 기다릴게.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남편의 든든한 뒷모습을 향해 서지우가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주보며 지은 따뜻한 미소가 두 사람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온한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국도를 달리던 윤도현의 자동차가 빗길에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엄청난 굉음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요란한 마찰음과 함께 차체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무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번쩍이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윤도현은 피투성이가 된 채 곧바로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의사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끈은 이미 끊어져 버렸고 윤도현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외아들의 사망 비보가 한솔가를 매섭게 뒤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 빈소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윤태경 회장은 자식을 앞세운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애써 꾹 누른 채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노인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지만 뒷짐을 진 두 손은 하얗게 질린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서지우의 자리는 참담했습니다. 가족들이 서 있는 상주 자리에서 매몰차게 밀려나 빈소 구석으로 쫓겨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싸늘하고 경멸 어린 눈초리를 온몸으로 받으며 찬 바닥에 홀로 쪼그려 앉았습니다. 재단 위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며 소리 없이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임신 한 달 차라 겉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았고 서지우 본인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그 누구도 구석에서 숨죽여 우는 며느리의 뱃속에 한솔가의 하나뿐인 핏줄이 자라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윤상혁은 슬픔에 잠긴 척 눈가를 훔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조문 온 정재계 인사들의 손을 직접 맞잡으며 형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큰아버지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곁에서 잘 모시겠습니다. 형의 영정 앞에서도 눈동자를 굴리며 후계 구도를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윤태경 회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 거짓된 충성심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비서실장을 시켜 서지우를 빈소구석의 좁은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로 하얀 봉투 하나와 도장이 찍힌 빳빳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이가 저렇게 세상을 떠난 마당에 네가 우리 집에 계속 머물 이유는 이제 단 하나도 없다. 이건 합의서와 위로금 수표다. 당장 도장 찍고 이 시간부로 한솔가와 모든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하자. 서지우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매정하게 내쳐지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본사에서는 비서실 직원들이 윤도현의 집무실 유품을 바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직원들은 그것이 윤도현이 남긴 마지막 진심이 담긴 편지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흔한 업무용 서류인 줄만 알고 다른 결제 서류 뭉치와 함께 섞어서 윤태경 회장의 서재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서지우는 시댁 식구들 그 누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내미는 위로금 몇 푼을 받는 대가로 소중한 뱃속의 아이를 거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혹독한 재벌가의 후계 다툼 한가운데 자신의 아이를 도구로 던져 넣을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서지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합의서와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두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윤태경 회장은 며느리가 위로금을 거절하고 떠나려 한다는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굳이 며느리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손을 거칠게 내저었습니다. 돈을 안 받겠다면 놔둬라. 차라리 우리 눈앞에서 영영 사라지는 편이 100번 낫다. 어디로 가는지 쫓아갈 필요도 없으니 그냥 내버려둬. 자식을 잃고도 끝까지 며느리를 멸시하는 비정한 태도였습니다. 이 냉정한 결정 때문에 윤태경 회장은 이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며느리의 행방을 까맣게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새벽입니다. 아직 임신한 티가 전혀 나지 않는 깡마른 몸의 서지우가 터미널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낡고 작은 트렁크 하나만 손에 꽉 쥔 채 서울을 훌쩍 빠져나가는 첫 시외버스에 조용히 올랐습니다.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멀어지는 화려한 도시의 젖은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에 품은 아이의 심장 소리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누구도 행방을 알지 못하는 낯선 길 위로 버스가 무거운 엔진 소리를 내며 달려갔습니다. 서지우가 버스에서 내린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이 다 떨어져 식당 일을 구하러 발품을 팔았습니다. 마침 일손이 부족해 국수집 문을 닫으려던 74세 김순례 할머니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거두어 주었습니다. 점점 불러오는 배를 안고도 하루도 쉬지 않고 식당 일을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9달 뒤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난한 형편 탓에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핏덩이를 등에 업고 다시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첫 돌을 막 지났습니다. 시댁을 떠나온 지 거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입니다. 서지우가 포대기로 돌 지난 아이를 등에 단단히 업고 주방불을 켰습니다. 무거운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며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냈습니다. 혼자서 커다란 솥을 번쩍 들어 옮기는 손놀림이 아주 능숙합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2년의 험난한 객지 생활을 버텨내며 무척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던 김순례 할머니가 성치 않은 무릎을 절뚝거리며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안쓰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우야. 새끼 없고 새벽부터 무거운 솥단지 드느라 뼈골 다 빠지겄다. 이리 좀 줘라. 내가 국수는 기가 막히게 잘 삶자녀. 얼른 가서 애기 젖이나 물려. 서지우가 육수를 젓던 국자를 내려놓고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릎도 아프신데 왜 벌써 나오셨어요? 찬바람 쐬면 관절에 더 안 좋으니까 얼른 방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누워 계세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아기 아까 맘마 듬뿍 먹고 제 등에서 쿨쿨 잘 자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식당 청소랑 손님상 차리는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복이 터졌지. 늙고 병든 노인네 혼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식당도 살려주고 이쁜 손주까지 안겨줬잖아. 넌 내 친손녀나 다름없어. 할머니가 서지우의 거친 손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지우도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주름진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해가 밝고 식당 문을 열자 이웃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뜨끈한 국수를 한 그릇씩 비우며 마을 주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장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할매, 진짜 며느리 하나 기가 막히게 잘 들였어. 요즘 세상에 자기 핏줄도 아닌디 똥오줌 다 가려감에 병든 노인네 모시는 젊은 처자가 어디 있간. 게다가 이 국수 맛 좀 보소. 아주 멸치 국물이 끝내주게 지녀. 서울서 온 새댁이 손맛이 장금이 뺨치게 좋아. 옆에서 국물을 마시던 부녀회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여. 얼굴도 이쁘장한 새댁이 어쩜 이리 싹싹하고 부지런할까 몰라. 지 애기 없고 하루 종일 종종 걸음치는 거 봄은 내 마음이 다 짜녀. 할매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봐. 김순례 할머니가 기분이 좋은지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렇고 말고 우리 지우가 동네 보배여. 내가 죽을 때 국수집이랑 땅 문서 전부 우리 지우 앞으로 다 넘겨주고 갈겨. 서지우가 빈 그릇을 치우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들 과찬이세요. 할머니께서 저랑 아기 걷어주신 은혜 갚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걸요. 맛있게 드셨으면 제가 내일은 양 더 많이 드릴 테니까 꼭 또 오세요. 한편 그 시각 서울에서 출발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강원도 산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외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백발이 성성해진 윤태경 회장이 수척한 얼굴로 기대어 있습니다. 건강이 몹시 나빠져 인근 산악휴양지로 요양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량이 이리저리 흔들리자 윤태경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 기사, 차가 왜 이렇게 덜컹거려? 길을 제대로 찾은 거 맞아? 운전기사가 룸미러를 힐끔 쳐다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내비게이션 기계가 갑자기 오류가 났는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비포장도로라 몹시 험합니다. 얼른 큰 길로 다시 차를 돌리겠습니다. 됐다. 아침부터 차를 오래 탔더니 속도 안 좋고 시장기가 도는군. 저기 앞에 쓰러져가는 국수집이 하나 보이니 차나 세워라. 욕이나 하고 다시 출발하자. 세단이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골 국수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허름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를 찾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서지우가 손님을 등지고 선 채 가마솥에서 면을 건지고 있었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벽에 삐뚤게 걸린 낡은 차림표를 훑어보았습니다. 여기 따뜻한 국수 한 그릇 줘. 그리고 물 한 잔만 가져오고. 서지우가 익숙하게 쟁반에 물컵을 올리고 주방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건네며 고개를 든 순간 서지우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윤태경 회장 역시 며느리의 얼굴을 확인하고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 물컵이 바닥으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당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지만 두 사람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총구석에. 윤태경 회장의 떨리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지우의 등에 엎인 아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포대기 위로 고개를 내민 아이가 동그란 눈으로 낯선 할아버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왼쪽 눈썹 위에는 아주 옅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끝이 살짝 말려 올라간 독특한 귀 모양까지 시선이 닿는 순간 노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지갑 속에 2년 넘게 품고 다니던 아들 윤도현의 어린 시절 사진과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사진과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핏줄이 당기는 강렬한 느낌에 온몸의 털이 쭈뼛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지우는 2년 만에 마주한 시아버지의 모습에 얼굴이 새하얀 백지장처럼 질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기 위해 휙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윤태경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장례식장에서 수표를 거절하고 떠났던 날짜를 거꾸로 세어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던 날 며느리의 뱃속에는 이미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홀로 이 깊은 산골로 숨어들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이기지 못한 윤태경 회장의 두 다리에서 스르륵 힘이 빠졌습니다. 식당 바닥에 쿵소리를 내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이나 사죄의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에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뿐이었습니다. 노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떠돌았고 바닥을 짚은 두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습니다. 도연아, 우리 도연이 핏줄이 살아있었어. 유리 깨지는 소란에 놀란 김순례 할머니가 방에서 다리를 절며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어디 다친 데는 없슈. 내가 얼른 깨진 유리 치워드릴 테니 짝 일어납소. 할머니가 놀라 소리치는 사이 서지우는 주저앉은 시아버지를 외면한 채 꼿꼿하게 섰습니다. 부축하려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지금은 식당 영업 중입니다. 주문하신 국수 금방 내어드릴 테니 조용히 식사만 하고 가십시오. 인정머리 없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다시 주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의 부축을 받고 겨우 의자에 앉은 윤태경 회장 앞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퉁퉁 불어가는 국수 가락만 멍하니 쳐다보며 식당 문이 닫힐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간판 불이 꺼질 시간이 되어서야 등 떠밀리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지만 식당 앞 좁은 골목을 차마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흙길 위를 한참 동안 서성이는 쓸쓸한 뒷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윤태경 회장은 차마 강원도 산골 마을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인근 읍내에 있는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고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기가 무섭게 다시 비포장도로를 달려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던 서지우가 흠칫 놀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애절한 눈빛으로 두 손을 모으며 간청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이렇게 빈다. 저 아이 내 손주 아니냐. 도연이 핏줄인데 제발 딱 한 번만 품에 안아보게 해주렴. 정말 부탁이다. 서지우는 흔들림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손주 아닙니다. 그저 제 아이일 뿐입니다. 2년 전 도연 씨 장례식장에서 저를 가족 상주 자리에서 쫓아내고 빈소구석으로 매몰차게 밀어 넣으셨을 때 제 시댁은 이미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발인이 끝나기도 전에 합의서와 위로금 수표를 제 눈앞에 내미셨죠. 차라리 눈앞에서 영영 사라지는 게 100번 낫다고 하신 분이 이제 와서 무슨 핏줄을 찾으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아이를 한솔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곁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김순례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윤태경 회장의 양복 소매를 잡아 끌어 식당 밖 평상으로 조용히 데리고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아픈 무릎을 주무르며 몹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대충 눈치는 챘구먼요. 지우 시아버님 되시지요. 내가 남의 집안일에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니지만 무턱대고 애기 내놓으라고 떼쓰면 안 돼요. 저 어린 것이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이 첩첩산 중에 처음 굴러들어왔어요. 돈 한 푼 없이 식당 바닥을 박박 닦아가며 일하다가 어느 날 혼자 좁은 방구석에서 피를 한 바가지 쏟으며 애를 낳았단 게요. 남들 다 아는 산후조리가 뭡니까? 미역국 한 그릇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핏덩이 없고 가마솥 앞에서 펄펄 끓는 육수통을 날랐으유. 지 애미가 피눈물 흘림에 목숨 걸고 키운 새끼인디 인자 와서 핏줄이라고 한번 안아보자고 하문 퍽이나 순순히 내주겄슈. 윤태경 회장은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여관방으로 돌아온 윤태경 회장이 서울에서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보려고 결제 서류 뭉치를 꺼내다 낯선 하얀 봉투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2년 전 비서실 직원이 윤도현의 유품을 정리하다 의미를 모르고 넘겼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노인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정략 결혼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내 지우와 우리에게 찾아온 어린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는 이 사람들을 가족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매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기 전날 밤 뱃속의 아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심을 글로 남겼던 것입니다. 윤태경 회장이 찢어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하얀 편지지를 눈물로 흠뻑 적셨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핏줄을 스스로 매몰차게 내쳤다는 뼈저린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경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양 일정은 오늘부로 전면 취소한다. 당분간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빈집 한 채를 곧바로 빌려 장기 체류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국수집이 문을 열 때면 어김없이 찾아와 가장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천천히 비우며
멀리서 손주가 노는 모습만 애틋하게 바라보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몰차게 쳐다보지도 않던 서지우도 권위를 모두 내려놓은 노인의 쓸쓸한 뒷모습에 조금씩 경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가 걸음을 떼더니 구석에 앉은 윤태경 회장의 바짓단을 작은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숨을 멈추고 커다란 눈망울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와 가만히 눈을 맞췄습니다. 떨리는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아이의 부드러운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서지우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처음으로 다가가서 아이를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2년 동안 높게 쌓여있던 차가운 얼음벽에 처음으로 작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한솔푸드 본사 회장실 앞 복도입니다. 윤태경 회장의 부재가 길어지자 윤상혁 전무가 깊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으로 회장의 운전기사인 박 기사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윤상혁이 두툼한 수표 봉투를 박 기사의 양복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박 기사, 우리 큰아버지가 요양도 안 가시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건가? 자네는 회장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 있을 것 아닌가? 내게 숨김없이 다 털어놓게. 박 기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재킷 안주머니에 슬쩍 손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당할지 모를 후환을 대비해 몰래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른 뒤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강원도 산골 마을 빈집을 빌려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마을에 있는 허름한 국수집에 출근 도장을 찍으시는데 그곳에 젊은 여자와 돌이 막 지난 사내아이가 함께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상혁은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윤태경 회장 개인 카드로 결제된 택배 배송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최근 강원도 국수집 주소로 최고급 어린이용 보약과 값비싼 아이용품들이 줄지어 배송된 기록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윤상혁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불쌍해서 동정하는 수준이 아니야. 직접 곁에 머물면서 챙기는 걸 보면 영감탱이가 자기 친손주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게 확실해. 같은 시간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는 윤태경 회장이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며느리의 지난 2년간의 행적을 조심스럽게 수소문했습니다. 이장이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비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우 세대 고생한 거 생각하면 늙은 나도 눈물이 쏙 빠집니다. 만삭의 몸으로 하루도 안 쉬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일했죠. 순례 할매가 무릎병이 깊어져서 거동을 못할 때가 있었는데 새댁이 친정어매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하늘이 우리 마을에 내려주신 효녀 며느리죠. 주민들의 칭찬이 담긴 생생한 증언을 들은 윤태경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난하고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이라며 며느리를 지독하게 멸시했던 자신의 오랜 편견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곤히 자던 돌진한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끓으며 심한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서지우가 아이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식당 마당으로 뛰어나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가, 제발 정신 좀 차려봐. 눈 좀 떠봐. 어떡해. 병원이 너무 먼데 갈 차가 없잖아. 그때 어둠 속에서 밝은 전조등 불빛이 마당을 비추며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근처 빈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지켜보던 윤태경 회장이 곧바로 차를 끌고 온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윤태경 회장이 다급하게 조수석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지우야, 얼른 타라. 내가 읍내 응급실까지 제일 빨리 몰고 갈 테니까 묻지 말고 어서 타. 서지우가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윤태경 회장은 굽이진 어두운 빗길 산길을 뚫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읍내 병원까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무섭게 달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를 살리겠다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한 곳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읍내 병원 응급실 복도안은 아주 적막했습니다. 의사의 빠른 응급 처치로 다행히 아이의 열이 내리고 새근새근 안정적인 숨을 쉬며 잠이 들었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밤새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지친 서지우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쌍화탕 병 하나를 서지우의 두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권위를 내려놓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늙고 어리석어서 너희들을 몰라보고 모진 상처를 주었어. 서지우가 따뜻한 온기가 도는 유리병을 양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잠든 아이의 얼굴만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차갑게 밀어내지도 그렇다고 선뜻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복잡한 마음을 꾹 삼켰습니다. 다시 서울 본사 윤상혁의 어두운 집무실입니다. 윤상혁이 박 기사의 추가 보고 내용과 배송 기록 서류를 책상 위에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모든 정황을 꿰맞춘 끝에 소름 돋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죽은 도연 형님의 핏줄이 틀림없어. 임신 사실을 쏙 숨기고 쥐새끼처럼 도망쳤던 유복자였군. 이 비밀을 폭로하면 후계 다툼에서 영감탱이를 완전히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수 있겠어. 윤상혁이 탐욕으로 번쩍이는 눈빛을 하며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윽박질렀습니다. 당장 강원도 산골로 쓸만한 사람 몇 명 더 내려보내세요. 그 여자와 아이 일거수일투족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감시해서 내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십시오. 평온을 찾아가던 산골 마을을 향해 권력을 노리는 검은 마수가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무사히 열이 내린 아이가 건강을 되찾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태경 회장은 마을 어귀에 빌린 빈집을 거점 삼아 매일 아침 일찍 국수집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생 회장실 최고급 가죽 의자에만 앉아 지시만 내리던 노인이 꽃무늬 앞치마를 허리에 질끈 둘렀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두꺼운 고무장갑을 낀 채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해본 적 없는 주방일이 쉽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미끄러운 비눗물 탓에 하얀 국수 대접을 바닥에 떨어뜨려 와장창 깨먹기 일쑤였습니다.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육수를 국자로 푸다가 뜨거운 국물이 튀어 손등을 붉게 데이기도 했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찬물에 손을 급하게 식히며 멋쩍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서 돕는다는 게 자꾸 사고만 치는구나. 마을 주민들은 윤태경 회장이 서울 강남의 거대한 기업을 호령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서울에서 건강을 핑계로 조용히 요양을 온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만 여겼습니다. 동네 이장이 평상에 앉아 깍두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다 큰 소리로 웃어 제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아까운 식당 그릇 다 깨먹지 말고 이리 와서 시원한 막걸리나 한 잔 쭉 들이켜요. 서울 양반이 설거지는 무슨 설거지랍니까? 그냥 평상에 앉아서 우리 세댁 애기나 잘 봐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윤태경 회장이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 흘리며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았습니다. 이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내가 평생 물 묻히는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영 소질이 없나 봅니다. 내일부터는 차라리 마당 구석에서 가마솥불 피울 장작이나 열심히 패야겠어요. 도시의 삭막한 빌딩 숲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노인의 좌충우돌이 산골 마을의 정겨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돌을 갓 지난 아이는 낯선 할아버지의 품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엄마 등에 엎여 칭얼거리다가도 윤태경 회장이 두 팔을 벌려 안아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윤태경 회장은 시킨 이유식을 작은 숟가락으로 떠서 아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의 서투른 걸음마를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 손주와 눈을 맞추며 까르르 웃는 시간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서지우는 여전히 시아버지를 향해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진심으로 예뻐하고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는 변화된 모습을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 두 사람이 식당 앞 낡은 평상에 마주 앉아 커다란 대야에 담긴 마늘을 함께 깠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마당에서 노는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눈썹 위에 난 옅은 전부터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도연이 어린 시절을 어쩜 저리 쏙 빼닮았는지 모르겠다. 도연이가 딱 저맘때 첫걸음마를 떼었어. 내 발등 위에 자기 작은 발을 올리고 거실을 한참이나 돌아다녔지.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웃었던 날이야. 서지우가 까던 마늘을 내려놓고 먹먹해진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도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아버님 발등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다고요. 무척 따뜻하고 좋은 기억이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꼭 똑같이 해주고 싶다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두 사람이 윤도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으로 같은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두껍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벽이 봄눈 녹듯 서서히 녹아내리는 화해의 조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방 일을 돕던 김순례 할머니의 무릎병이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밖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윤태경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연락해 읍내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정형외과 전문의를 수소문했습니다. 자신의 신부는 끝까지 철저하게 숨긴 채 최고급 영양제와 치료비를 병원 측에 전부 대납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차를 몰아 김순례 할머니를 읍내 병원까지 모시고 통원 치료를 도왔습니다. 김순례 할머니가 물리치료를 받고 나오며 윤태경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차비도 안 받고 매일 이렇게 태워다 주시니 내 신세를 어찌 다 갚는데요. 어르신 덕분에 쑤시던 무릎이 씻은 듯이 낫는 것 같구먼요. 할머니께서 우리 지우와 손주를 거두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편하게 치료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한바탕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서지우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새벽부터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로 잔치국수를 수십 그릇 만들어냈습니다. 상마다 푸짐하게 올라간 국수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야, 우리 세대 국수는 언제 먹어도 속이 확 풀려. 고명이 아주 기가 막혀. 윤태경 회장도 구석자리에 앉아 서지우가 직접 끓인 국수 한 그릇을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비웠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짙은 회한이 스쳤습니다. 2년 전 대저택 식탁에서 며느리가 차린 음식을 싼 티가 난다며 매몰차게 비하하고 수저를 던졌던 자신의 모진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훌륭한 솜씨를 2년 동안이나 모른 척 짓밟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서지우가 머무는 작은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랫목에 곤히 잠든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한참 동안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방문 앞에 선 서지우를 향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내가 너희를 다시 삭막한 서울로 데려가서 회사를 물려주고 내 곁에 묶어두려는 게 절대 아니란다. 나는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저 이렇게 가끔씩 얼굴 보고 곁에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평범한 가족으로 남고 싶구나.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질 테니 너는 아이와 여기서 지금처럼 밝게 살아다오. 윤태경 회장이 품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서지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2년 전 도연이가 사고를 당하기 전날 밤에 남긴 편지다. 내가 멍청해서 유품 더미에 섞여 있던 걸 며칠 전에야 처음 읽었어. 도연이는 죽는 순간까지 너와 뱃속의 이 아이를 지키려 했더구나. 서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익숙한 남편의 글씨체를 확인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과 시아버지가 언젠가 자신들을 받아주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편지지를 쥔 채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윤태경 회장이 식당 식구들을 모아놓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손주 돌이 지났는데 형편 때문에 돌잔치를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제가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고 싶으니 마을 분들 모시고 작은 상이라도 하나 차려줍시다. 며칠 뒤 국수집 마당에 소박하지만 따뜻한 돌잔치 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순례 할머니와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손뼉을 치며 아이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가 돌상 앞에 섰습니다. 돈과 연필을 지나치더니 새하얀 붓과 명주실을 양손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가 학자처럼 공부도 잘하고 무병장수할 팔자구먼. 그때였습니다. 명주실을 쥔 아이가 뒤뚱뒤뚱 걸어오더니 윤태경 회장의 다리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직 말이 서툰 아이의 작은 입에서 또렷하지 않은 옹알이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손주의 목소리에 윤태경 회장의 두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하게 살아온 노인이 아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참았던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이의 작은 등을 연신 쓸어내렸습니다. 지켜보던 서지우도 눈시울을 붉히며 마침내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서지우가 눈물을 닦아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빈집에서 혼자 차갑게 주무시지 마세요. 내일부터는 편하게 식당 안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삼시세끼 제가 따뜻한 밥 차려드릴 테니 아이 곁에서 매일 함께 해주세요. 며느리의 따뜻한 허락에 윤태경 회장이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서울의 무거운 권위를 전부 내려놓고 산골 마을의 작은 국수집에서 세 사람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이 나는 행복의 정점이 눈부시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평화롭고 따뜻한 행복의 절정도 잠시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좁은 흙길 위로 새까만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번듯한 정장 차림의 윤상혁이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 서류 가방을 든 차가운 인상의 변호사들과 건장한 체격의 건설업체 직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상혁이 잔치가 벌어진 국수집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불길하고 서늘한 발걸음 소리가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무참하게 깨뜨렸습니다. 국수집 마당에 차갑고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윤상혁이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평상 앞으로 거침없이 다가왔습니다. 돌잔치로 들떠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윤상혁이 윤태경 회장 앞에 서서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거짓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아버지, 도대체 이런 시골 구석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정체불명의 젊은 여자에게 완전히 홀려서 회사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소문 말입니다. 제가 오죽 걱정이 되면 한 걸음에 여기까지 달려왔겠습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시고 저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시죠. 윤상혁이 미리 조작해서 준비한 왜곡된 정황 자료들을 평상 위에 거칠게 흩뿌렸습니다. 자료에는 서지유가 의도적으로 늙은 재벌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다는 식의 악의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평상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함부로 혀를 놀리느냐. 저 아이는 내 사촌형 도연이의 핏줄이다. 내 가족을 모욕하는 짓은 당장 그만두고 이 마당에서 당장 꺼져라. 윤상혁이 뱀처럼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목소리를 서늘하게 바꿨습니다. 가족이라뇨. 유전자 검사도 제대로 안 된 근본 없는 아이를 두고 가족이라 부르시다니 참으로 노망이 나셨군요. 저는 이미 이사회 임원들과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제 그만 자리에서 곱게 물러나실 준비나 하십시오. 노 회장의 입지를 단숨에 흔들어버리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잔치가 엉망이 된 후 윤상혁은 마을 어귀에서 서지유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와 예의를 갖추는 척했습니다. 형수님, 2년 동안 이런 곳에서 고생이 많으셨군요. 서지유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상혁이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수표 봉투를 꺼내 서지유의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십니까? 지유 씨, 그깟 핏덩이 하나 안고 영감탱이 곁에 붙어 있어 봤자 한솔푸드는 절대 당신 차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수표 들고 아이 데리고 외국이든 어디든 영원히 사라지십시오. 평생 돈 걱정 없이 아주 풍족하게 살게 해드리죠. 제 제안을 거절한다면 지우 씨는 물론이고 저 늙은 국수집 할망구까지 철저하게 짓밟고 인생을 망가뜨려 주겠습니다. 본색을 드러내며 형수라는 호칭 대신 남을 부르듯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서지유가 발밑에 떨어진 수표 봉투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비열한 짓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으시군요. 저는 도연 씨의 명예와 우리 아이의 미래를 돈과 바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서지유의 굽힘없는 태도에 윤상혁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품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서지유의 가슴팍에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요. 정 그렇게 고집을 피우겠다면 법대로 처리해드리죠. 제가 이미 사람을 시켜서 저 낡은 국수집 건물과 부지를 몰래 전부 사들였습니다. 한 달 내로 가게를 비우고 당장 방 빼십시오. 강제 철거 통보서니까 똑똑히 읽어보시고요. 윤상혁은 강제 철거 통보서를 바닥에 내던지고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윤상혁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풀어 서지우의 과거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헛소문을 산골 마을과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 무차별적으로 퍼뜨렸습니다. 가짜 재벌 손주를 미끼로 내세워 돈 많은 노인을 등쳐먹는 꽃뱀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독버섯 같은 거짓 소문은 작은 마을에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평소 서지우의 부지런한 평판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웃 몇몇이 모여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내가 저 새댁 뱃속에 애만 달랑 품고 흘러들어올 때부터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고 했지. 어쩐지 매일 늙은 영감탱이한테 꼬리치면서 굽실거리더라니. 다 우리 동네 물 흐리는 짓이었어. 아이고 끔찍해라. 순례 할매도 저 여우 같은 새댁한테 완전히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요. 마을 사람들 일부가 동요하면서 서지우가 지난 2년 동안 피땀 흘려 어렵게 쌓아온 굳건한 신뢰에 무참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상혁은 결전의 날을 준비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릴 한솔푸드 신제품 발표회 날 본사 1층 로비에 수많은 기자들을 모아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윤태경 회장의 치부와 감춰진 사생활을 만천하에 폭로할 작정이었습니다.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완벽하게 끌어내리고 자신이 당당하게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대하고 끔찍한 음모였습니다. 평생 일군 국수집에서 한 달 만에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김순례 할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시름시름 알아눕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지우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과 아이 때문에 애꿎은 할머니와 평화롭던 마을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짐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려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윤태경 회장 역시 상황을 뒤집기 위해 사방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믿을 만한 임원들에게 연락해 윤상혁의 뒤를 캐고 횡령 비리를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윤상혁은 무척이나 교활했습니다. 과거에 윤태경 회장의 명의로 은밀하게 처리되었던 불법 거래, 서류 일부를 윤상혁이 쥐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윤태경 회장 본인마저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기 어려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노 회장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편 서울 본사에서는 운전기사 박 기사가 불안한 얼굴로 지하 주차장을 서성였습니다. 윤상혁이 윤태경 회장을 몰아내고 나면 매수당했던 자신마저 토사구팽하여 버릴 것이라는 불길한 정황을 며칠 전부터 뚜렷하게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박 기사가 운전석에 앉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얼마 전 윤상혁이 자신에게 돈을 주며 회장의 뒤를 캐라고 지시했던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보신 사이에서 치열하게 계산을 굴리며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의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서지우가 굳은 결심을 한 듯 작은 트렁크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포대기로 싸서 등에 업고 소리 없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가로지르려던 순간 병석에 누워 있어야 할 김순례 할머니가 절뚝이며 막아섰습니다. 할머니가 서지우의 손목을 뼈가 부서지도록 꽉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어딜 도망을 가. 평생 도망만 치면서 살 작정이여. 도망은 능사가 아니여. 네가 얼마나 착하고 독하게 살았는지 나랑 우리 마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어. 우리가 나가서 다 증언해 줄 테니까
제발 피하지 마라. 그때 빈집에서 달려온 윤태경 회장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습니다. 품에서 윤도현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어 서지우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지우야, 도연이는 죽는 순간까지 너희들을 지키려고 맞서 싸웠다. 이제는 네가 피할 차례가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앞장설 테니 우리 함께 서울로 가서 당당하게 맞서자. 시아버지와 할머니의 간절한 설득에 서지우가 짐가방을 툭 떨어뜨리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지우가 매섭게 눈물을 닦아내며 결연한 표정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제품 발표회 날 제가 직접 서울 본사로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로 맞서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좁은 자취방 아니었습니다. 박 기사가 마침내 굳은 결심을 마치고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들고 윤태경 회장 측에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서서히 맞물려 돌아가며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솔푸드 본사 1층의 아주 넓은 중앙홀입니다. 신제품 발표회가 열리는 당일이라 수많은 취재진과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북적였습니다. 윤상혁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단상 근처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진기 앞에서 윤태경 회장의 은밀한 사생활을 낱낱이 폭로할 순간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오늘로 저 늙은 영감탱이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는 거야. 한솔푸드의 진짜 주인은 이제부터 이 윤상혁이라고. 기자들이 다 모였으니 아주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던져주면 알아서들 물어뜯고 난리가 나겠지. 이사들도 전부 내 편으로 돌려세웠으니 영감탱이는 꼼짝없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 그때 1층 중앙홀 입구에 커다란 유리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돌진한 아이를 포대기로 단단히 업은 서지우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지팡이를 짚은 김순례 할머니와 마을 이장 그리고 산골 마을 주민 여러 명이 든든한 울타리처럼 우르르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서지우와 마을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단상 아래에 서 있던 윤상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저 여자애가 도대체 여길 어떻게 알고 쳐들어온 거야. 밖에 널린 경호원들은 다들 눈을 감고 있었어. 윤상혁이 당황한 기색을 억지로 숨기고 서둘러 취재진의 사진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부터 치밀하게 조작해서 준비한 왜곡된 정황 서류를 허공에 마구 흔들며 아주 큰 소리로 핏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들 저기 서 있는 저 여자를 똑똑히 보십시오. 저 여자가 바로 우리 윤태경 회장님의 눈을 멀게 한 끔찍한 꽃뱀입니다. 출처도 모르는 남의 핏덩이를 안고 나타나서 재벌가 친손주라고 속이며 거액의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저런 천박하고 질 나쁜 여자에게 완전히 홀려서 우리 회장님은 회사 경영은 전부 뒷전으로 미루고 강원도 산골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으십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볼 수만 없어서 제가 총대를 메고 이 참담한 진실을 밝히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자들의 번쩍이는 사진기 불빛이 서지우를 향해 일제히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지우는 단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지나쳐 단상 위 확성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품에서 빳빳한 종이 원본과 두툼한 돈봉투를 꺼내어 수백 명의 눈앞에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전무님이 흔들고 계신 그 서류들은
전부 거짓으로 조작된 악의적인 헛소문입니다. 오히려 전무님은 며칠 전 제게 찾아와 이 거액의 수표 봉투를 내밀며 당장 아이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라고 무서운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제가 도연 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더러운 돈을 거절하자 뒤로는 저희 할머니의 국수집 건물과 땅을 몰래 전부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안에 길거리로 나앉으라며 여기 제 손에 들린 이 강제철거 통보서를 제 얼굴에 무참히 집어던졌습니다. 돈과 권력을 무기 삼아 한 가족의 소박한 생존권을 잔인하게 짓밟으려 한 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윤상혁 전무입니다. 서지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상 아래에 있던 마을 이장이 서지우의 곁으로 다가가 확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장이 윤상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우리 착한 새댁을 모함하는 거요. 우리 지우 새댁이 2년 전 억수같이 추운 한겨울에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달랑 얇은 옷 한 벌 입고 우리 동네에 굴러 들어왔소. 위로금은커녕 시댁에서 땡전 한 푼 못 받고 그 무거운 배를 이끌고 가마솥 앞에서 피땀 흘려 일했단 말이오. 돈이 없어서 남들 다 하는 산후조리도 못하고 홀로 핏덩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다시 밭일하러 나간 사람한테 꽃뱀이라니 천벌을 받을 소리 마시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픈 순례 할매를 친어매처럼 모신 하늘이 내린 효녀 중에 효녀여. 우리 동네 사람들이 2년 동안 그 험난한 세월을 두 눈으로 똑똑히 다 지켜봤는데 어디서 감히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고 난리오. 곁에 섰던 김순례 할머니도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음악구먼이요. 저 시퍼런 놈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식당을 빼앗고 길바닥으로 내쫓으려고 했슈. 우리 세댁은 돈독 오른 놈들이 버린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켜낸 죄밖에 없슈. 마을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언이 연달아 쏟아지자 웅성거리던 중앙홀 안의 분위기가 단숨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윤상혁을 향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운전기사 박 기사가 무리 속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 기사는 단상 한쪽에 놓인 커다란 발표용 음향기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빠르게 연결했습니다. 곧이어 1층 홀 전체에 박 기사와 윤상혁의 은밀했던 통화 내용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기사, 영감탱이가 강원도 총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내게 실시간으로 보고해. 그 여자가 낳은 애가 죽은 도연 형님의 유복자라는 것도 내가 다 조작해서 돈 밝히는 꽃뱀으로 철저하게 엮어버릴 테니까. 영감탱이 치매 걸렸다고 이사회에 보고해서 쫓아내고 나면 이 회사는 내 것이 되는 거야. 자네는 내 지시만 잘 따르고 입국 다물고 있으면 나중에 두둑한 보상이나 챙겨. 자신의 비열한 음모가 담긴 목소리가 수백 명의 사람들과 쉴 새 없이 터지는 사진기 불빛 앞에 그대로 발가벗겨졌습니다. 윤상혁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몹시 당황해서 두 손을 마구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속지 마십시오. 저건 아주 교묘하게 조작된 음성입니다. 저 기사놈이 내게 돈을 뜯어내려고 앙심을 품고 앙큼하게 내 목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내가 큰아버지 몰래 납품업체들한테서 돈을 좀 받아 챙겨서 개인 창고에 넣어둔 적은 있어도 가족을 해치려고 판을 짠 적은 절대 없습니다. 저 여자랑 기사가 짠 연극입니다. 극도로 다급한 마음에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던 윤상혁의 입에서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가 튀어나왔습니다. 말이 심하게 꼬이면서
자신이 오랫동안 저질러온 더러운 납품 비리와 불법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수많은 협력업체 사람들과 기자들 앞에서 스스로 자백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협력업체 사람들이 불그락푸르락 화를 내며 윤상혁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낸 피 같은 돈을 뒤로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당장 저 도둑놈 잡아라. 경찰 불러.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평소 윤상혁이 부리던 지독한 횡포를 떠올리며 하나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상혁이 이성을 완전히 잃고 핏대를 세우며 발악하는 추악한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그대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당장 그 손전화 못 내려놔. 내가 이 한솔푸드의 주인이란 말이야. 다들 내일 당장 해고해버릴 거야. 아무리 폭언을 쏟으며 발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찍은 영상은 사내 통신망과 외부 인터넷으로 산불 번지듯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윤상혁은 자신이 판 깊은 무덤 속에 빠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 모든 소동을 2층 계단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윤태경 회장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노 회장의 묵직한 등장에 홀 안이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윤태경 회장은 확성기 앞에 서서 윤상혁이 뿌렸던 조작된 서류들을 찢어 바닥에 버렸습니다. 다들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 진짜 가족은 차가운 회사의 간판과 주식이 아닙니다. 2년 전 내가 어리석게도 모질게 내쳤던 불쌍한 내 며느리와 하나뿐인 손주 바로 저 두 사람이 내 진짜 가족이자 삶의 전부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로 윤상혁 전무가 가진 회사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즉시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지른 비자금과 납품 비리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여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단호하고 담담한 회장의 선언이 끝나자 곳곳에서 우레와 같은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윤상혁은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 속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도망치듯 서둘러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뒷모습은 한없이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윤상혁이 사라지고 뜨거웠던 소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와 서지우와 아이가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노 회장이 갑자기 며느리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에 산골 국수집 바닥에서 충격을 이기지 못해 다리가 풀려 멍하게 주저앉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평생 지켜온 오만한 자존심과 권위를 모두 버리고 오직 진심만을 담은 진정한 사죄의 무릎이었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서지우의 굳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야,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지었다.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내 핏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진 핍박을 주었어. 2년 동안 험한 객지에서 이 가엾은 아이를 지켜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와 아이에게 진 이 크나큰 빚을 갚으마. 제발 이 어리석고 못난 시아버지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다오. 서지우도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운 눈물을 터뜨리며 시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사람들도 많은데 바닥이 너무 찹니다. 저희 가족이잖아요. 포대기에서 고개를 내민 어린 손주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윤태경 회장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사진기 불빛 대신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환호와 눈물이 넓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2년 동안 엉켜있던 지독한 오해와 아픈 원망이 모두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가슴 벅찬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본사 로비에서 커다란 폭풍이 휘몰아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솔푸드는 새로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윤태경 회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단상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한솔푸드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건강하게 지키고 이끌어갈 책임은 여기 계신 훌륭한 임원진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훗날 제 손주가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나 회사를 이끌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게 될 때까지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범한 할아버지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임원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정리된 후 윤태경 회장이 강원도 산골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국수집 마당에서 서지우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윤태경 회장이 깊은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며느리를 설득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모든 위험한 일들이 다 끝났으니 나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자. 그동안 텅 비어있던 대저택에 다시 온기를 채워주고 한솔가의 안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다오. 도연이가 남긴 목까지 내가 너희 모자를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대접하며 살고 싶구나. 하지만 서지우는 시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화려하고 큰 저택보다는 저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곳은 제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두 번째 고향입니다. 도연 씨가 제게 남겨준 굳건한 사랑의 기억이 있고 제가 피땀 흘려 제 두 발로 당당하게 일군 소중한 삶이 녹아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계속 이곳에 남아서 우리 아이를 맑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서지우의 굳은 결심을 들은 김순례 할머니가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서지우의 등을 다독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지우 세댁 고집은 아무도 못 꺾어요. 내가 무릎이 아파서 더는 국수를 못 삶으니 오늘부로 이 식당 명의를 아예 지우 앞으로 다 넘겨줬어요. 이제 이 국수집 진짜 주인은 우리 지우 세댁이구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친딸처럼 생각하고 매일매일 얼굴 보면서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 거구먼요. 서지우도 할머니의 품에 와락 안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럼요. 할머니는 저한테 친정 어머니나 다름없으세요. 제가 평생 맛있는 국수 끓여서 할머니 봉양하고 우리 식당 더 정성껏 예쁘게 꾸려나갈게요. 윤태경 회장도 며느리의 깊은 뜻을 존중하며 더는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따라야지. 대신 너희들 얼굴을 매일 못 보는 내 아쉬움도 조금은 달래주어야 한다. 이 식당 바로 옆에 작은 별채를 하나 짓게 해다오. 주말마다 내가 내려와서 손주 재롱도 보고 네가 끓여주는 맛있는 국수도 먹으면서 지내고 싶구나. 서지우가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아버님, 별채 예쁘게 지어놓고 매주 주말마다 기다릴 테니 꼭 조심히 내려오세요. 시간이 흘러 국수집 옆에 아담하고 예쁜 별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강원도로 내려온 윤태경 회장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마구 찢어 던지며 임원들을 벌벌 떨게 만들던 냉혹한 권위의 상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꽃무늬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손님상의 쟁반을 나르는 정겨운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동네 이장이 평상에 앉아 깍두기를 씹으며 윤태경 회장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우리 회장님 이제 국수 나르는 솜씨가 아주 일품이십니다. 서울 강남에서 회장님 하시던 분이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있으니 영 낯설지가 않네요. 윤태경 회장이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장님, 이래봬도 제가 명색이 한솔푸드 국수집 수석 지배인입니다. 우리 며느리 국수 맛이 전국에서 제일 좋으니 손님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습니까? 국물 식기 전에 얼른 한 젓가락 시원하게 드십시오. 마을 사람들과 격에 없이 어울리는 노 회장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수집 손님들 사이에서는 서울에서 들려온 뉴스 이야기가 안주거리로 올랐습니다. 그 나쁜 짓 하던 윤상혁 전무라는 놈 말이야. 재판받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며. 회사 돈 빼돌린 거 다 들통나서 전 재산 다 압류당했다더라고. 아주 꼬시게 됐어. 옆에서 국수를 먹던 부녀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 근데 그때 양심선언했던 그 운전기사 양반은 죗값 덜 받고 풀려났다지 아마. 지우새댁이 아버님한테 부탁해서 저기 읍내 농협에 배달하는 일자리도 새로 하나 알아봐줬다며. 새댁은 어쩜 그리 마음씨가 비단결일까 몰라. 사필기정으로 아기는 죗값을 치르고 진실을 밝힌 자는 새 삶을 얻는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윤태경 회장의 넉넉한 인심과 서지우의 뛰어난 음식 솜씨가 입소문을 타면서 시골 국수집은 멀리서도 찾아오는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손님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햇살이 몹시 따뜻하고 좋은 주말 오후였습니다. 가게 브레이크 타임에 윤태경 회장과 서지우 그리고 김순례 할머니가 평상에 오순도순 둘러앉았습니다. 이제 제법 또박또박 걷게 된 아이가 마당을 신나게 뛰놀며 작은 공을 쫓아다녔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 윤태경 회장의 무릎에 찰싹 안기며 방긋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공 잡아주세요. 윤태경 회장이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뭐냐?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가 저 멀리까지 공 차줄 테니까 얼른 뛰어가서 잡아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할머니와 평생 남처럼 겉돌던 시아버지가 한 공간에 모여 혈연을 훌쩍 뛰어넘은 진짜 가족의 풍경을 따뜻하게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깊은 가을밤이 되자 서지우가 식당 한쪽에 작은 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떠난 남편 윤도현의 기일이었습니다. 액자에 고이 모셔둔 남편의 환하게 웃는 사진과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서지우가 손수 정성껏 끓인 맑은 잔치국수 한 그릇을 상 중앙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윤태경 회장도 며느리 곁에 나란히 서서 아들의 사진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지우가 눈물이 고인 눈으로 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어. 아버님께서 매주 주말마다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와 놀아주시고 나한테도 너무 잘해주셔. 당신이 남겨준 편지 덕분에 우리가 진짜 따뜻한 가족이 되었어. 거기서도 우리 지켜보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웃고 있지. 윤태경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사진 액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아,
못난 아비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네가 목숨 바쳐 지켜낸 이 예쁜 가족은 이제 내가 평생 내 목숨을 걸고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 넌 아무 걱정 말고 그곳에서 편히 쉬어라.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웠다. 두 사람이 함께 떠난 일을 깊이 추억하며 그동안 못다한 완벽한 화해를 이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경 회장이 도연의 편지를 고급스러운 나무 액자에 넣어 식당 벽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반듯하게 걸어두었습니다.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아들의 마지막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징표였습니다. 서지우와 윤태경 회장이 나란히 서서 벽에 걸린 편지를 바라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를 쏙 빼닮은 아이는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증조할머니 같은 김순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이의 환한 웃음소리는 가족 모두의 가슴 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멀리 푸른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국수집 마당에는 언제나 구수한 국물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가장 소박하고 낡은 식탁 위에서 잔인하게 끊어졌던 인연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사랑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따뜻한 국수를 나누어 먹는 평화로운 풍경 위로 눈부시게 찬란한 햇살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많은 돈과 권력을 쥐고도 늘 차갑고 외롭기만 했던 노 회장이 낡은 시골 국수집의 소박한 평상 위에서 비로소 진짜 미소를 되찾은 모습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순례 할머니가 기꺼이 내어준 따뜻한 품과 죽은 남편의 마지막 진심을 꿋꿋하게 지켜낸 지유 씨의 강인함이 결국 꽁꽁 얼어붙어 있던 탐욕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화려한 대저택이나 거창한 핏줄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 앉아 나눌 수 있는 마음에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녁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끼 챙겨 드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에도 늘 깊고 다정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